예, 친절한 소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차관님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또 홍 부회장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를 이끌고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또 우리 세계를 재편성하는 AI와 관련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왔습니다. 워싱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인위적이죠. 지능적이다보다는 인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저희가 할로윈을 얼마 전에 맞이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분장을 하죠. 텔레비전 인물들로 많이 분장을 하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한 3분의 1 가량의 학생들이 할로윈 분장을 K-팝 디먼 헌터, 캐대헌 인물로 분장을 했더라고요. 워싱턴 DC에서 사자 보이스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국제적인 영향을 한국에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AI와 관련돼서 제가 큰 주제보다 작은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IT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A와 관련돼서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적인 기술적인 콘텐츠이죠. AI가 사실 정치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학적인 경쟁이 있죠. 이 지정학적인 방향성이 AI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국가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서 리스크랑 리워드를 정해야 되는데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IT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종종 강과하는데요. 제가 AI에 대해서 엄청난 잠재성을 알고 있지만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서 C 클락이라는 SF 작가가 말을 했는데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사실 그 마술과 구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이 마술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마술은 좋습니다. AI가 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마술이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AI의 이런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의 역량을 한번 보면은요. 이 혁신을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AI가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번 지난 15년 동안 그리고 또 지난 5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AI의 역량이 발전을 했죠. 2014년에 AI가 그때서야 뭐 한 2살짜리 우리 딸내미가 하는 일을 했었죠. 이거는 뭐 머핀이다. 이건 강아지다. 그런 정도의 분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 강아지랑 머핀을 잘 분간하게 되었죠. 이 컴퓨터는 분간 못하던 것을 이제는 잘 분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 AI가 생성한 미드저니라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2023년의 이미지인데요. 근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봤습니다. 독일인 할머니가 카페 밖을 쳐다보는 그림을 그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3월에서 23년에 한번 또 봤는데 1년 동안 기술이 이만큼 진화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거를 앞으로 또 적용을 해보면은 비디오 같은 기술에 적용을 해보면 엄청나죠. 이제 AI가 얼마나 많이 넓게 활용이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갔죠. 다양한 기술이 1억 명의 사용자에 달하기까지 우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걸렸고 그리고 70개월 그리고 또 챗GPT 같은 경우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명 사용자까지 가기까지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챗GPT를 사용하는 인구가 8억이나 됩니다. 또 그 기업 내에서는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사실 AI와 관련된 말이 많았죠. 회사들이 AI를 어떻게 쓰겠다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빈도는 적었습니다. 근데 지난 2, 3년 동안 그 사용도 빈도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 응답자 중 한 70% 정도가 AI를 정기적으로 쓴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제 2개, 3개, 5개 정도의 개별적인 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활용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코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AI 개발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중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퍼센티지가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0% 중 80%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했죠. 이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80이나 90% 정도가 AI를 쓰는데 사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또 AI에서 추론과 관련된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AI를 사용을 하는 비용이 예전 한 1년 반 전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AI의 비용이 엄청 줄어들었죠. 그 챗GPT 같은 챗봇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수준 그리고 또 인보디먼트 레벨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수준에서도 AI의 비용이 훨씬 줄었다라는 거죠. 로봇 팔 이게 MIT의 로봇 팔인데요. 이 팔 자체가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을 냅킨을 꺼낸다든가 아니면 무게를 측정한다든가 서랍을 닫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을 했어야 됐죠. 근데 여기 보시는 이 로봇 팔은 사실 랭귀지 모델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한 줄만 쓰면 되죠. 프로그래밍 한 줄만 썼습니다. 냅킨을 꺼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AI가 스스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MIT 대학원생들이 6개월 걸려서 하던 일이 이제는 뭐 하나의 명령어만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실행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인데요. 이 미국 고등학생 다시 강조합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인조팔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인조팔을 프린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 달러였는데 근데 프린팅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75불밖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제작하는데 300불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 달러 하던 의수가 이게 수백 달러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뇌파로서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인 데이터 트레이닝을 받아서 겨우 실행했던 것이 이런 랭귀지 모델 하나만으로 고등학생이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라든지 이런 랭귀지 모델이 구매 의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까 90% 정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프라이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인구학적인 정보만 가지고 그리고 또 제품의 이미지만 하나 가지고 구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그 용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혁신의 비용들이 거의 0에 수렴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기업적인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살펴보겠는데요. AI 네이티브 기업 그리고 AI 이네이블 기업이 이제 자신들의 직원들, 자신들의 업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1%로 일을 해라라고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IT 그리고 또 산업들이 AI의 이런 폭발적인 역량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지형 변동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기득권을 가진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을 한번 봅시다. 구글이 사실 그 미국의 반독점 기관으로부터 또 좀 위협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업적인 지위를 지킬 수 있었죠. 반독점 정책에 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구글 서치에 가는 트래픽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독점이 아니라 챗 GPT한테 검색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브라우저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크롬을 쓰지 않습니다. 챗 GPT를 많이 쓰는 거죠. 그 브라우저를 쓰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대기업들 수십 년 동안 최정상을 지켰죠. 워드랑 엑셀로 최정상을 지켰는데요. 근데 지난 3주, 4주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개인들이 안트로픽스 클로라든지 챗GPT한테 명령 하나만 내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버전을 더 좋게 나한테 제공해달라라고 하면은 이런 챗GPT라든지 AI 회사들이 수백억 불에 달하는 그 IP를 보유한 이런 프로그램들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MS라든지 아니면은 정적인 소프트웨어에 기대는 그런 회사들한테 아주 큰 위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환경이죠. 또 여기와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활동을 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구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10배 많은 국가와 필적할 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경쟁을 새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말을 들으면은 기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의견들이 너무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AI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전력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반도체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제 희토류들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했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외교와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미국한테 엔비디아 칩을 파는 것입니다. 팔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베이스로드 에너지가 첨단 AI 발전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 칩의 숫자로 그 역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량, 메가와트, 킬로와트 뭐 이런 전력량에 따라서 그 역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원자재 더 나은 반도체가 AI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딥시크가 등장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딥시크가 US AI 모델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냈죠. 최첨단의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AI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얼굴이 보이나요? 박쥐가 보이나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 현 지정학적인 그리고 또 기술학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등장을 했을 때 중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니까 AI에서 이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반도체를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길 거다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반도체를 훔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걸 예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AI 모델이 효율성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회사들이 에너지에 그만큼 많이 돈을 계속해서 쓸 수 없습니다. 반도체에도 그만큼 돈을 많이 쓸 수 없습니다. AI는 사실 불완전한 과학이고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이
아주 큰 목표를 내걸곤 하죠. 미국에서는 전략적인 결정적 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경쟁 국가들이 기술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의 전쟁을 이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과학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국가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중국에서 다크 팩토리들, AI랑 엠버디드 AI를 장착한 공장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워커들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AI로 인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있죠. 직장을 못 구할 것이다 라고 대졸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AI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AI가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터커넥션이 심합니다. 지금 NGO 트랙2에서 미국과 그리고 또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간의 대화가 많았습니다. AI의 방법론을 보면은 사실 이게 현실보다 더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문구들이 너무 화려하고 정부들은 또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똑똑한 공무원들, 그리고 또 AI를 파는 회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AI와 관련돼서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AI한테 맡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하죠. 사실 원자력 코드를 AI한테 넘긴 것은 아닌가,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건 물론 거짓이죠. 근데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 시스템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게 알카이브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최근 컴퓨터 과학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내셔널 AI, 그리고 또 국내 역량과 그리고 또 제한 규제와 관련돼서 여기 포스팅이 되고는 있는데요. 어떤 국가에서 누구더라도 이 웹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은 그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들을 잠재우고 있죠. 이 오픈 리서치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사이트 덕분에 그 소문들이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적인 AI, 국가가 주도한 AI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소문을 들으시면 사이트에서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관계, 예전에는 거의 얼어붙었었죠. 공적인 차원에서는요. 근데 스탠포드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중국의 연구자들의 도움 없이, 내지는 미국의 연구자 도움 없이는 절대 나오지 못했을 논문이 이 냉각기에도 많이 출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 간의 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 보안과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AI와 관련돼서 지금 AI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지난 2년 동안 세이프티 스탠다드에 대한 논의보다도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이 이렇게 합의를 했죠. AI한테 절대 원자력 무기, 핵무기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선언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을 조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AI 시스템들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속죠. AI들이 속습니다. 이거는 제 학부생들이 프린팅한 3D 거북이입니다. 근데 이 3D 프린트된 거북이를 AI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걸 라이플, 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도 거북이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컴퓨터가 보는 거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고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상에 페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시스템들이 있죠. 최근 돌아가신 페트라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러시아 군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소련 시대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컴퓨터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구한 분입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듣지 않았죠.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도 사실 이 목소리를 따오고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페이크 이미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물을 제대로 구별을 하는가? 내가 세계 지도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영상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이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사이버 에스피오나지 캠페인에서 AI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스파이 활동이에요. AI를 활용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뜻하지 못했던 협력이 생겨날 수도 있죠. AI 악의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같은 것에서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많은 정부들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CEO들, CFO들 줌콜을 많이 합니다. 줌 화상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화상회의에서 돈을 계좌를 옮겨라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줌 화상회의라고 합시다.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가발을 쓰고 조금만 필터를 입히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국수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수 먹는 것도 그 장면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와 관련돼서도 국제 협력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 거시적인 기술 경제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우리 회사들이 그 인재들을 버리고 AI를 쓰죠. 제가 같이 협력했던 회사인데요. 거기 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쓴 것처럼 AI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AI 메시지에 또 AI 메시지로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서가 이제 로봇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 없이 이런 일을 허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개인들 그리고 또 우리 근로 인구들이 AI를 쓸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300명 직원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챗GPT를 매일 쓴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은 81%였고요. 그리고 9%는 정책에 따라서만 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쓰는 사람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섀도우 IT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AI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술이 이것이 미디어가 제대로 보도하던 안 하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안 된다라고 말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봤더니 자율주행되는 차량만을 탔습니다. 그냥 참을성만 좀 있으면 안 된다 했던 기술들이 언젠가는 실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자인데요. 한국 회사들이 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재활용을 한다라면 얻을 게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해외 데이터가 진짜 보이는 그대로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걸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과연 우리가 활용하는 AI가 이런 식의 데이터가 필요로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별 회사들이 사실 큰 미국의 대기업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겠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적인 AI 역량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자금이 미국 펜션 펀드에서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큰 테크 컴퍼니들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현금 흐름으로부터 충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것 회사들이 돈을 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인프라를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더 이상 AI가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40년이 흐르면은 그러면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인프라 개선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10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발전이 추가적으로 없어도요. 그러면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직업 어떻게 없어질까요? AI가 직업을 없앨 거다라고 말을 했죠. 방사선과 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방사선사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은요. AI가 과연 실업자를 양산하는가? 아닙니다. 뭐 취직을 막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루머와 현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인프라가 변함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는 마법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지정학적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need, 더 많은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AI가 발전할 것입니다. 이 인텔리전스, AI의 지능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 기억하시죠? 이세돌이 기사님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년이 걸려도 바둑은 AI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세돌 기사님이 이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생각하는 비전통적인 방식이 너무나 아름답다. 전통적인 방식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은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 AI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델만 박사님. 정말 좋은 발표였고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부터 질문 주실까요? Yes, ready? They're going to ask you the question. 영어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영감을 많이 받은 그런 발표였습니다. 저는 IT 데스크를 담당을 하고 있는 어환희입니다. 최근 AI 안전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님 관점에서 이런 규제 노력들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에서 일종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경쟁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I 경쟁은 사실 사용 가능한 AI 경쟁으로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용 가능한 AI, 유저블 AI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아니면은 특정 규제에 따르는 시스템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얼핏 보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보안과 관련된 회의에 가보면은요, 이 보안 관련 논의가 실존적인 리스크 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I가 우리를 다 대량 삭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AI가 신뢰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와 회사, 우리와 가족, 우리와 사회의 갈등을 낳을 수도 있죠.
그 AI가 뭐 대량 살상에 나서기 전에 이 신뢰를 먼저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거버닝할까 이 논의와 그리고 현실에서 랩에서 내지는 회사에서 논의하는 AI의 도입 방법을 논하는 그런 대화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혹시 속도 조절 장치를 할 수 있을까,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AI 레귤레이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레귤레이션으로 인해서 진보가 늦어지고 그건 불필요하다라고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을 했죠. 기존의 규제가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규제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보건 쪽에서 쓴다. 그러면은 헬스케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I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여러 층의 규제적인 책임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이 더 좋아하는 접근 방식이겠죠. AI를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공하는 회사들 간의 신뢰를 위해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북경과 다른 나라의 그런 정부 당국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런 논의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센서십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AI 발전이 그냥 일반적인 용도 차원에서는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회사들과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AI가 공산당의 사회적인 통제와 그리고 그 정책에 준수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작업을 해야 되니까 AI 발전이 조금은 느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근무지 일자리에서 AI를 더 적극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지 근로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코파일럿 관계가 생겨나야 됩니다. 신뢰에 기반한 코파일럿 형태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AI를 제공하는 업체들 그리고 또 AI를 사용하는 자 간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업을 위협한다라고도 느낄 수 있죠. 특히 규제 당국이 좀 너무 느리게 뒤따라잡아가면서 규제를 도입하면 그렇습니다. 네, AI와 어떤 경험을 하는가 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IT 데스크의 김민정 기자님이 질문을 하실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AI 생태계에서 엔비디아 내지는 오픈 AI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적 리더십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강력한 민간 플레이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중심의 기술 패권이 결국 국가 간의 균형 내지는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알고리즘 권력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 정책을 지난 20여 년 동안 다뤘던 사람들이 항상 스스로 자문하던 질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들과 기술 기업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 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실 이런 기업들이 권력을 많이 쥐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소수의 대기업들이 권력을 많이 쥐게 되니까 민주주의 정부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전반적으로는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AI 세대에서도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집중적으로 가지게 될까요? AI 스페이스를 보면은 뭐 한국의 네이버든 아니면은 미국의 구글이든 권력을 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AI 쪽에서는 굉장히 높죠. 이런 상황에서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작성한 리포트 중 가장 중요한 리포트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AI 아키텍처와 관련돼서 상공부가 제시한 리포트인데요. 오픈소스 AI가 미국의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 리포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 정부의 여러분들이 이게 AI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 3개의 회사만으로 제한을 해서 쓰게 하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경쟁 그리고 또 이 대기업의 권력 집중을 우려를 해서 이 기술을 더 널리 허용을 하자라고 결론이 났죠. 뭐 프랑스의 미스트렐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다른 회사들 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픈소스 AI를 5년 전에 미국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회사들은 오픈 AI 모델을 필요로 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오늘 역량의 100%를 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90% 내지는 95%만 필요하다라면은 오픈소스 모델 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 기술, 제미나이 내지는 뭐 다른 중국의 기업들의 권력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 회사들의 마켓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높죠. 오픈소스 모델들이 더 널리 활용이 되고 그리고 또 인프라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또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쓰겠다라는 의지가 커짐에 따라서 경쟁적인 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요. 그래서 민주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AI를 너무 묶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작은 회사들, 중견 회사들이 AI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의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쓸 수 있게 오픈 AI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보호주의적인 본능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주의가 AI 콘텍스트에 끼게 되면은 해외 경쟁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 전 세계적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고 더 많은 모델 프로바이더 그리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회사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많이 오픈 AI를 쓰고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을 시간만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중진국이 진짜 전략적인 역량을 AI 세대에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안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날 AI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이런 회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안 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데이터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기존의 케이퍼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굳이 지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은 중진국 중에서도 좀 유니크합니다. AI 인프라의 선두 국가이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 진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약간은 좀 국가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AI를 봐야 됩니다. 딥시크와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등장 못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상업적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에너지 코스트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못 들어오게끔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50억 불, 100억 불 정도 드는 그런 회사를 지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에너지 효율적인 AI 트레이닝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하고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남는 에너지, 전력 등을 주택이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소스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적인 내셔널 레짐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모델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연구에 펀딩을 하면 되는 거죠.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가본 모든 웹사이트들이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을 합니다. 또 때로는 관련 인원이 5명, 10명, 그리고 또 10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대안을 디지털 공간에서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특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내셔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경쟁을 서포트한다. 그리고 또 국내의 컴페티션, 경쟁을 촉진을 한다. 그러면 좋죠. 그리고 지금이 순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좀 5년, 10년 지나가면은 그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죠. 지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과 토킹하는 프로토콜들. 오픈 AI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엔트로픽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도 대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순간적인 찰나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순간적인 윈도우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찰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중진국, 한국과 같은 중진국, 그리고 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접근이죠. 예, 이로써 기조연설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까지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